이번 내용은 컴퓨터 공학부, 여기 자율전공학부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학과 정하실 때도 도움이 되게끔 자율전공학부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공학부 2학년들도 컴공에 대한 진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컴퓨터 공학부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발자 직무가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목차가 다음 것 같습니다. 개발자 직무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부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여러분들 1, 2학년이신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2학년 돼가지고 전공 선택 과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직무별로 맞춰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어떤 개발 직군으로 가는지 지금 내가 1, 2학년인데 3, 4학년 선배들은 뭘 공부할까 그거를 제가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채용하는 그 직군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직무 먼저 소개 드릴게요. 개발 직무를 소개를 드릴 건데 이거는 개요거든요. 그래서 먼저 웹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웹 기반으로 보면 이제 서비스 측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은 에브리타임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어플들은 전부 이제 개발자들은 프론트 아니면 백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프론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백엔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프론트엔드에는 웹이 있고 모바일이 있어요. 모바일 어플 개발자들은 그냥 앱 프론트엔드, 뭐 웹을 개발하는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보는 그 웹은 웹 프론트엔드라고 부릅니다. 먼저 웹 프론트엔드부터 볼게요. 웹 프론트엔드가 뭘 하냐? 웹 프론트엔드가 하는 일은 정말 이게 다예요. 뭐냐? 여기 왼쪽 위에 햄버거 아이콘 버튼 배치하고 거기로부터 뭐 4만큼 떨어져서 페이 버튼을 놔둬라.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명시해주는 게 프론트엔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본인이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C 버전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를 클릭하면 키보드가 쳐지게끔 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두는 것 그리고 이렇게 둥그런 레디우스 코너 옵션이라는데 이런 둥그런 디자인으로 만드는 꾸미는 거죠. 디자인하고 꾸미는 것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담당하는 게 프론트엔드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 프론트엔드를 하면 웹 프론트엔드 여러분들 지금 파이썬을 배우실 텐데 뭐 2학년들은 C++이나 자바를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웹 프론트엔드도 웹 프론트엔드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 추세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와 넥스트가 있는데 얘네를 쓰려면 자바스크립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랑 똑같고 더 나아가서 라이브러리를 익혀야지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학교에 넣거든요, 과목이.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할 건데 아무튼 언어를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처럼 뭐 카카오처럼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바일인데요. 모바일 프론트엔드, 앱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드로이드만 개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이폰만 개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둘 다 개발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이걸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크로스 플랫폼 플러터와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리액트를 봤죠? 근데 이거는 웹을 위한 거고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하면 리액트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두 개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걸 쓰면 둘 다 만들어지는데 왜 얘네를 쓰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실 때 일단 얘네의 장점은 운영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까지 좀 접근이 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좀 더 많아요.
반면 얘네는 이 둘을 합쳐서 사용자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묶어서 한 단계 더 이제 추상화시켜놨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갖지도 못하고 뭐 커스텀하고 싶어도 조금 제약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얘네들 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좀 더 보안이 좀 더 중요하고 속도도 빨라야 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이티브를 각각 고용할 거고 스타트업처럼 나는 한 명의 개발자만으로 두 가지의 개발자를 퉁치겠다 라고 하면 이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회사의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대충 가져왔거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용하는 거죠. 아까 전에 라이브러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개발하는데 이런 화면에 이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잘 안 보시겠지만 텍스트 뷰, 뭐 버튼 이런 걸 이제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놓으면 그게 코드로 바뀌어요. 이건 XML이라는 건데 코드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걸 끌어다 놨을 뿐인데 그게 이제 코드로 바뀌어서 UI를 배치하고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버튼을 여기다 끌어놓고 지금은 헬로 월드가 적혀있는데 뭐 버튼을 놔서 그 버튼 UI를 배치하고 근데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개발되고 아이폰은 어떻게 개발되냐 여러 개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면 입문하기 쉬운 레벨로 가져오면 이렇게 얘네도 똑같이 휴대폰이 다 주어집니다.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있어요. 그 위에 네이블 끌어넣고 버튼 끌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내가 이 버튼이 눌리면 어떤 동작을 할지를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기에는 뭐 디자인도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개발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UI만 보여주는 거고 이제 프론트엔드니까 이 UI가 어떻게 보일지를 명시하는 거고 그 내부 동작들은 결국 코드로 작성되긴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이렇게 어플로 보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쓰고 언어는 코틀린입니다. 옛날에는 자바라는 언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코틀린으로 바뀌어가지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고 싶다면 코틀린으로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와 다트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얘네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로만 크로스 플랫폼을 하던가 다트로만 그 크로스 플랫폼을 하던가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은 이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엑스코드라는 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여러분들 지금 파이썬 10을 배우는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스위프트를 써야지 가능하고 얘네는 코틀린을 써야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툴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프론트엔드가 여기까지거든요. 프론트엔드가 모바일이랑 웹 그냥 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담당합니다. 반면 이제 백엔드가 나오는데 아까 첫 개요에서 봤듯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협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 백엔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백엔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을 보면 이해 안 될 텐데 제가 말로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로그인 화면에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 하기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가지고 서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DNS라는 걸 거치는데 이건 이 주제에서 발표할 거예요. 두 번째 주제에 DNS 얘기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내가 앱에서 혹은 웹에서 로그인하는 과정에 로그인하기 버튼을 눌렀다면 그 정보들이 웹 서버로 가게 돼요. 그럼 웹 서버는 내가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는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혹은 그 유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뭐 이런 검증들 그걸 거쳐가지고 그게 통과됐으면 혹은 이제 뭐 다른 정보를 불러오긴 했으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혹은 뭐 받아올 때부터 가공을 해서 여기로 중간에 프론트엔드에 보여질 데이터를 검증과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얘네는 백엔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도 심하고 많은 것들 알아야 돼요.
서버만 다룰 줄 아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공부하고 싶다면 이거는 좀 아는데 제가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 혹은 이제 프레임워크 있는데 이게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요걸 쓰던 가, 요걸 쓰던 가, 요걸 쓰던 가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아까 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처럼 코텔린을 사용하던가 자바를 사용해요. 그 둘 중에 언어를 사용하고 추가로 스프링이라는 걸 사용하는 게 좀 잦은 편이죠. 자바와 코텔린을 사용하면 스프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을 통해서 웹 서버를 갖추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해요. 그리고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프론트에서 봤던 언어가 그냥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엔드가 서버가 구현되는 언어가 좀 많죠.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C++로도 되고 뭐 C으로도 할 수 있고요. 모든 백엔드는 그러니까 서버는 다 모든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데 요즘 계속 이어지는 추세로는 한국에서는 스프링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 백엔드 개발자다 하면은 그냥 아 저 사람 스프링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부 스프링을 다들 해요. 그래서 본인이 백엔드를 희망한다 싶으면 스프링을 공부해보시면 되고 자바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웹 프론트엔드와 웹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기술 블로그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기술 블로그도 3명의 프론트엔드와 3명의 백엔드가 수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댓글을 단다거나 게시글을 조회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게시글을 적었는데 어떤 악성 유저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그 댓글을 삭제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런 것들에 보이는 UI는 전부 프론트엔드가 하고 여기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전부 개발했고 여기 내부에서 돌아가는 동작에 대한 로직 보여지는 정보들 그런 것들은 전부 백엔드가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프론트엔드와 웹에 대한 얘기였고 인공지능 개발자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학교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도 많고 인공지능 분야도 좀 많아요. 인공지능 내에서도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보면 전부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쪽이 아니고 아이폰 앱개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나뉩니다. 딥러닝 있고 강화학습, 뭐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연어 처리, 여러분들 이제 챗 GPT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언어 쪽을 다루던가 혹은 이미지 처리 아니면 음성인식, 생성형 이미지 그런 것들은 컴퓨터 비전 쪽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딥시크 때 나왔던 것처럼 강화학습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컴퓨터 공학 전공 기준으로 일단 커리큘럼 내부를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실 컴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볼게요. 먼저 2학년 때 이거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 있죠. 전공 필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전공 선택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보면 웹 프로그래밍이 있죠. 여기서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도 리액트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론트엔드를 희망한다. 그러면 전공 선택이지만 이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반면 본인이 백엔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들어야겠죠. 이렇게 전공을 선택이 나뉘어져 있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저 백엔드 좀 끌리는데?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웹 프로그램을 안 들어도 되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 여기부터 이제 선택인 거죠. 그리고 전자 시스템은 좀 이제 하드웨어 쪽, 전자 쪽이고 이제 웹이랑 상반되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웹 프론트를 희망한다 그러면은 뭐 교수님이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안 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냥 이런 것처럼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C++이나 자바 이런 것들은 다른 언어지만 모든 언어들의 근본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듣는 걸 추천하고 이제 그런 언어들의 문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같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는 이게 좀 중요하고요. 본인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료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좀 잦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분명히 자료 구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CS 지식이거든요. 평생 할 겁니다. 개발자를 선택했다면 본인이 평생 할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3학년 전공인데 3학년 전공으로 뭐가 있냐면 운영체제 그리고 알고리즘과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영상 처리와 데이터 공학, 딥러닝 이게 있죠. 여기가 인공지능 분야가 좀 활발한 곳인데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파이썬 사용해가지고 영상을 처리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 쪽으로 해도 되고 혹은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공학이 있고 딥러닝도 이제 AI 쪽이죠. 그리고 본인이 인공지능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전공 선택이지만 요거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나는 인공지능 전혀 안 할 거야. 하면 이제 안 듣는 거죠. 그냥 듣고 싶으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외적으로 운영체제나 네트워크는 여기도 컴퓨터 과학 쪽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웹 쪽을 희망하면은 반드시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백준 알고리즘처럼 그런 코딩 테스트 대비를 위해서라도 해도 좋습니다. 4학년 때는 이제 프로젝트 과목이 있는데 본인이 1, 2, 3학년 때 컴퓨터 과학적 지식을 잘 쌓았으면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야밤의 공원도 기술 블로그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모여서 해도 되고 나는 웹 쪽이 아니야, 서비스직이 아니야 하면은 이제 AI끼리 모여서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연어 처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챗GPT 같은 것들 4학년 때 배우고 컴퓨터 비전 이런 것도 인공지능 쪽인데 다 여기 4학년 때 모여있고 본인이 컴퓨터 공학과 혹은 컴소공 커리큘럼을 보면서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개발자에 대한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어떤 분야를 어떤 전공을 들으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게 미리 보면서 생각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어떤 개발 직군을 선택하고 뭘 하고 있냐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그래 잠깐 제가 너가 뭔데 이런 얘기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4학년인데 3년 동안 그 컴퓨터 공학과 동아리 회장을 했고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야밤의 공원톡으로 많은 학생들 만나기도 했고 신입생 멘토여가지고 매년 1학년들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랑 대화하고 그냥 저만의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으니까 보시면 작년 1학기입니다. 보면 왼쪽은 신입생이고 오른쪽은 재학생들이에요. 보면 백엔드가 많죠? 프론트엔드도 많습니다. 인공지능도 좀 있어요. 반면 모바일 프론트도 생각보다 적고 보안 쪽도 좀 적어요. 여기는 애초에 보안이 선택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작년 2학기 기준으로 일단 이렇고 그 다음 볼게요. 작년 2학기입니다. 작년 2학기도 보면 백엔드가 제일 많아요. 웹 프론트도 제일 많고 그 다음 인공지능이죠. 이게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학기마다 이걸 수요를 하는데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 올해 1학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백엔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웹 프론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응답은 전부 100명 내외로 했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선배들을 봤을 때 제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도 보면 결국 웹 쪽으로 일단 제일 많다는 걸 알면 되고 실제로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대부분 웹 쪽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대한 공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 외에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본인이 맞는 팀원들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안처럼 소규모 인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어차피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같이 할 팀원을 구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공학부 내부에 동아리 많으니까 그런 데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으로 실무는 실제 현업 개발자 생태계는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던 프론트엔드 여기 네이버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먼저 볼게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데이터 제가 얘기했던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전부 다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는 서비스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아니면 백엔드 혹은 모바일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일단 인프라 쪽이나 보안이 있는데
이쪽은 제가 잘 몰라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설명한 것처럼 똑같고 백엔드도 똑같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가 보낸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이나 검증해서 하는 것들 제가 얘기하면 똑같죠? 결국 어차피 여기서 배우는 게 기업 프로세스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채용 과정도 보면 이 CS, 제가 말했던 컴퓨터 과학, 자료 구조나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체제 이런 것도 다 어차피 면접 볼 때 혹은 시험을 치죠? 그것처럼 어차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저학년일 때 공부 잘 해주셔야 됩니다. 4학년 가서 어차피 해요. 혹은 졸업해서.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CS를 잘 배워놓고 알고리즘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고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찾아서 여기서 있는 직무를 찾아서 그 분야로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는 똑같을까요?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기준인데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최근에 올라온 카카오뱅크로 가져왔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코딩 테스트 보고 뭐 면접 보고 그리고 토프도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공부 올라와 있고 리액트 배우고 넥스트 JS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배우고 그 내부에서 보면 여기에 또 과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CS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 코딩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과제가 뭐라는 거냐 토프에서 사용 중인 웹을 똑같이 따라해봐라 이런 기술을 따라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특정 카메라를 사용하는 어떤 것들 혹은 은행 업무를 통한 그런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뭐 따라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기업마다 다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백엔드도 똑같습니다. 자바, 코틀린, 스프링,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MySQL, 레디스 아까 거기 있던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차용을 한번 미리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개발 차용을 미리 보셔도 좋고 거기 나오는 이런 기술 스펙들 미리 보고 나는 프론트엔드 하고 싶으니까 어떤 걸 미리 준비해야겠다 라는 걸 시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객관식 퀴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업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학년일 때부터 기반을 잘 쌓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Q&A 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같이 할 동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동아리, 제가 또 동아리 회장이니까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지금 야밤의 공모습도 이 동아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아리에서 만난 6명의 팀원이 모여가지고 야밤의 공모도 기술 블로그를 만들었고 그 중에 제가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실제 운영하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QR코드 찍으면 구글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동아리 가입 생각 있으시면 동아리 지원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인데요. 이거 QR코드 찍으면 익명으로 질문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QR코드 찍고 거기다 적으면 여기 올라옵니다. 같이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손 들고 하셔도 돼요. 손 들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일단 30분까지 받을게요. 질문이 없으면은 그 전에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컴퓨터 공학과 혹은 컴퓨터 컴소공 하면서 연구실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학점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학과 공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이것저것 다 물어봐도 되니까 이제 여쭤보시면 제가 편하게 답변 드릴게요. 질문하실 분 계속 질문하시면 되고 전 질문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학점 중요한가요? 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학점 중요한가요? 소신 발언입니다. 학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점 안 중요한데 그러면 전공 대충 해도 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네이버처럼 CS 시험을 어차피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우는 파이썬, 자료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체제 이런 건 어차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학점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 학점이 낮겠죠. 그러면 리스크가 크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게 나중에 면접 가서 대응만 잘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망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발표 자료는 야광의 공모토 IT 기술블로그 거기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올리고 그 내용 정리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시장 질문이 좀 많은데 취업시장 먼저 얘기를 한 번에 그냥 묶어서 해드릴게요. 취업시장 안 좋습니다. 취업시장 안 좋아요. 자율송화학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 취업시장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도체는 좋냐? 전 반도체도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뽑냐? 공고는 매번 올라와요. 공고는 매번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걸 정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도 좋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선배들은 어디로 많이 취업하나요? 잠깐만요. 여기 위에 AI 대학원 필수인가부터 하면은 자, AI 쪽은 잘 모르는데 주변에 지인들에게 듣기로는 대학원을 안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AI를 하면 대학원 안 간 사람은 저 주변에 없긴 했어요. 선배들은 어디로 많이 가냐면 보통은 보통 대기업을 준비하다가 안 되면 스타트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을 먼저 준비하면서 합격하면 가시고 작년에는 토스 가셨거든요. 그래서 토스 가셨고 아니면 그냥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이에서 봤듯이 전부 외부로 대부분 갑니다. 게임업계는 주변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선배들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4학년, 4학년 중에 뛰어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두 군데 연결시켜드릴 수는 있는데 졸업생들 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컴공과 영어 비중 이것도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토익 그러니까 이게 높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이력서를 제출할 때 영어를 제출하는 게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는데 그래서 영어는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개발하면 전부 영어로 써야 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많죠. 제가 아까 전에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개발자 얘기를 안 했는데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파트를 따로 어차피 공고를 올려요. 거기는 웹이랑 다른 쪽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좀 다르게 올려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인공지능 많이 뽑아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업을 제 주변엔 바로 대기업을 노리다가 안 돼서 스타트업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도 결국에 거기 있다가 더 좋은 자리 나면 글로 가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으로 1년차, 2년차만 쌓고 다시 대기업 노리시는 분들 많긴 해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웹프론트엔드 연구실 컴퓨터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수님이 웹프론트를 하시진 않는데 안영태 교수님 랩실 같은 경우는 웹프론트엔드 하는 사람도 많고 교수님이 과제로 웹과 관련된 과제를 물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웹을 구현하면서 그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실은 이제 안영태 교수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황준하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그 디지털 문해력의 황준하 교수님 있지 않나요? 저는 그 교수님 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면 황준하 교수님 연구실에서 뭐 하냐면 강화학습 아까 전에 좀 제가 대충 설명하겠는데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하기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유롭게 공부하는 자유 분위기 공부하는 편입니다. 다른 과를 전공하고 부트캠프 가는 것과
이건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컴퓨터 공학과 전공을 해도 컴퓨터 공학과 전공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부트캠프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자료구조랑 컴퓨터 네트워크랑 형체적이거든요. 그거 아까 커리큘럼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컴퓨터 공학 전공에서 배우는데 뭐하러 다른 과를 가죠? 전 다른 과 가서 4년 내내 본인이 하기 싫은 전공 들을 바에는 하고 싶은 개발자 준비하면서 CS 공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부트캠프를 저는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인데 전 부트캠프를 풀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다니면서 부트캠프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부트캠프 해도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가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부트캠프 네이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